이제 미국도 한국 눈치를 봐야 합니다. 미국 백악관 간부의 한마디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조를 쏟아부은 미국, 50년을 연구한 러시아, 100년 넘게 북극을 다닌 노르웨이까지 얼음 바다를 뚫으려던 강대국들은 모두 실패했고 3m 두께 얼음 앞에서 세계 최강미 해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국, 우리 부품 공장 정도면 충분해. 백악관에서 날아온 여자는 코웃음치며 창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 한 척이 공개되자 미국 국방부가 패닉에 빠졌고 더 놀라운 건 중동 부자 나라가 5조 원 현금을 들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만들었길래 왜 미국이 무릎을 꿇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백악관 서관 회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는 소리가 먼저 들렸고 이어서 낮게 갈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에밀리, 덴마크 놈들이 또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그린란드 지분 논의조차 거부한다고.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야? 저는 노트북 화면을 대통령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덴마크 국방장관 트렐스 룬드 폴센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요. 코펜하겐 공항에서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한 기록까지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각하, 덴마크는 지금 급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주포 전력을 다 퍼주고 나서 자국 포병 전력이 제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K9 자주포를 급히 사려고요. 대통령은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서관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죠. 그의 옆에 서 있던 NSC 보좌관 리처드 헤인즈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이건 기회입니다. 덴마크가 무장 공백 상태라는 건 우리가 그린란드 협상에서 압박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한국에서 무기를 못 사오게 만들면 덴마크는 더 약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그린란드 안보 협력을 조건으로 내밀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는 명확했어요. 덴마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은 우리 앞에서 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죠. 대통령이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에밀리, 자네가 직접 가. 한국 정부 라인이든 방산업체든 우리 뜻을 전달해. 덴마크한테는 팔지 말라고. 한국은 결국 우리 편 아닌가. 동맹국이잖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을 굳이 태평양을 건너가야 하나. 하지만 대통령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오늘 저녁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창원 쪽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한화방산 공장. 저는 그곳을 두세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었죠. 언제나 우리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가면 레드카펫을 깔아주던 곳이었어요. 통역관이 따라붙고 임원들이 줄 서서 인사하고 점심은 호텔급 한식 코스로 나오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의 바르죠. 우리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가서 상황을 설명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덴마크 건을 정리해 줄 거예요. 아마 동맹국의 요청이니 당연히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답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2, 3일 안에 워싱턴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태블릿으로 한국 방산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국 미사일. 성능은 괜찮았어요. 가격 대비 효율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은 미국 기술의 아류 아닌가요? 엔진은 독일제, 사격 통제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반, 레이더는 이스라엘 협력. 그렇게 조립해서 파는 거죠. 저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코를 골았고 기내식은 입에 맞지 않았어요. 14시간이 지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했지만 동시에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이건 쉬운 임무였으니까요. 한국은 우리 말을 들을 겁니다. 늘 그래왔으니까. 입국장을 나오자 한화 측에서 나온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운전기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예전처럼 임원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으면서 생각했죠. 뭐 바쁘겠지. 공장이 돌아가는 중일 테니까. 차는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하늘과 공장지대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워싱턴에 간단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 내일 오전 미팅 예정. 이틀 안에 정리 가능할 듯.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우리말을 그냥 듣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그들이 이미 판을 짜고 있었다는 것도요. 그리고 제가 곧 그 판 위에서 가장 작은 말이 될 거라는 사실도요. 창원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저는 샤워를 하면서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아침 9시 미팅, 서도윤 총괄 PM을 만나서 상황 설명. 1시간이면 끝나겠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가 마주한 건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아침 8시 반 저는 공장 본관 앞에 섰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한화방산 창원사업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예전에 왔을 때는 정문에서부터 임원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엔 경비원만 보였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대리석 바닥 회사 연역이 적힌 벽면,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키오스크 한 대. 저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데스크에는 29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블레이저에 흰 셔츠, 단정한 차림이었죠. 명찰에는 박소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백악관 NSC 북극 에너지 전략 자문관. 금박으로 찍힌 글자가 빛났죠. 서도윤 총괄 PM과 약속이 있습니다. 에밀리 카터입니다. 소연은 명함을 받아들더니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몇 초간 이어졌어요.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화면을 보고 있을 뿐이었죠. 죄송합니다만 예약 기록이 없으시네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약이 없다고요? 저는 어제 이메일로 방문 일정을 보냈습니다. 확인 답장도 받았고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어제 오후 3시에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소연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네, 이메일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식 예약 시스템에는 등록이 안 돼 있으세요. 저희는 사전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백악관 자문관이 직접 왔는데 예약 시스템 타령을 하다니.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저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온 겁니다. 서도윤 씨한테 직접 연락 좀 해주세요. 소연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그런 종류가 아니었어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차갑고 정확했죠. 고객님, 저희 규정상 사전 예약이 없으면 대기 순번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기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아주세요. 저는 그녀가 가리키는 쪽을 봤습니다. 로비 구석에 있는 키오스크.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보던 그런 기계였어요. 화면에는 방문 목적을 선택하세요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번호표요? 지금 진담입니까? 네, 오늘 대기 인원이 많습니다. 현재 폴란드 국방부 실무진 2팀, 에스토니아 조달청 1팀이 먼저 와 계세요.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그 나라들이 저보다 먼저 온 건 알겠는데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백악관에서 왔어요. 동맹국 중에서도 최상위 파트너인데. 이봐요, 소연 씨. 제가 누군지 아시죠? 저는 지금. 소연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공손하지만 단호한 제스처였어요. 고객님, 저희는 모든 방문객을 동일한 기준으로 대합니다. 국적이나 직급과 상관없이요. 예약이 있으시면 우선 안내해드리지만 없으시면 대기하셔야 합니다. 이건 규정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워싱턴에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공장에서 번호표 뽑으라고 해서 못 만났다고요? 그건 제 커리어의 오점이 될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키오스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방문 목적 구매 상담, 대기 인원 7팀. 기계에서 번호표가 나왔어요. 8번. 저는 그 종이 쪽지를 손에 쥐고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딱딱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었어요. 옆에는 정수기가 있었고 종이컵이 놓여 있었죠. 저는 물을 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 반대편에는 작은 탕비실이 보였어요. 폴란드 사람들로 보이는 일행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해 보였어요. 이미 익숙한 풍경인 것처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0시, 11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전광판에 번호가 하나씩 올라갔어요. 3번, 4번, 5번.
저는 6번째 팀이 호출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에스토니아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일어나서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죠. 정오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배가 고팠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번호를 놓치면 안 됐으니까요. 소연이 탕비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점심시간입니다. 간단한 식사가 준비돼 있으니 드시고 오세요. 저는 탕비실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몇 개와 전기포트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빨간 봉지가 보였습니다. 불닭볶음면.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덴마크였습니다. 몇 년 전 덴마크가 이 라면을 리콜했었죠. 너무 매워서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였어요. 당시 유럽 전역에서 웃음거리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제품을 회수했죠. 그런데 지금 그 라면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자문관인 제가 대기하는 탕비실에.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메시지였습니다. 당신네가 우리를 무시했던 거 우린 다 기억한다는. 저는 라면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만 마시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오후 1시 마침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8번 고객님 3층 회의실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5시간을 앉아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회의실 문에는 회의 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은 간소했습니다. 긴 테이블, 의자 8개, 화이트보드 하나. 테이블 맞은편에는 49살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회색 양복에 은퇴 안경을 낀 사람. 그가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도윤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기색은 없었어요. 그저 사무적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했다. 예전처럼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하고 있다. 아니, 손님도 아니다. 그냥 번호표를 가진 대기자일 뿐이다. 서도윤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덴마크 국방부 로고가 떠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문서를 넘겼습니다. 카터 자문관님, 혹시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덴마크어로 작성된 문서였어요. 제목은 읽을 수 있었죠. K9 자주포 동계작전 성능평가 보고서. 아니요, 처음 봅니다. 이게 뭔데요? 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변호사 같았죠. 지난해 12월 덴마크 국방부는 우리 K9 자주포가 영하 15도 이하에서 작동 불량을 일으킨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포탑 회전 지연 사격 통제 시스템 오류, 엔진 시동 실패.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건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유럽 방산 시장에서 꽤 화제가 됐었죠. 한국제 무기, 추운 곳에선 못 쓴다는 식으로 언론이 떠들었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칼날 같았죠.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주포 때문이 아니라 덴마크 운용부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엑셀 시트가 나타났어요. 숫자와 코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K9 자주포의 운용 로그입니다. 차량마다 블랙박스처럼 기록이 남죠. 우리는 덴마크에 넘긴 24대 전량의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뭘 발견했는데요? 덴마크 부대는 매뉴얼을 무시했습니다. 동계 작전 시 필수인 예열 절차를 건너뛰었어요. 엔진을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최대 출력으로 돌렸죠. 그리고 윤활유도 규정과 다른 걸 썼습니다. 영하 20도용이 아니라 영하 10도용을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윤은 태블릿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온도 별점도 변화 곡선이었죠. 영하 20도 환경에서 영하 10도용 윤활유를 쓰면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기어와 베어링이 제대로 돌지 않죠. 덴마크는 이걸 알면서도 규정을 어겼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자 우리 탓을 했습니다. 저는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덴마크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한국 제품의 명예를 깎아내린 거죠. 증거가 있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프로젝터가 켜졌어요. 벽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핀란드 설원이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K9 자주포가 늘어서 있었어요. 화면 상단에는 온도계가 보였죠. 영하 27도. 이건 핀란드군 테스트 영상입니다. 같은 K9 모델이에요. 똑같이 영하 20도 이하 환경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영상 속에서 자주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했어요. 포신이 목표를 향했고 발사음이 울렸죠. 연속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핀란드는 매뉴얼을 지켰습니다. 예열 30분, 규정 윤활유 사용, 사격 전 점검 절차 준수. 그래서 문제가 없었어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윤은 영상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카터 자문관님, 결함은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거짓말이었어요. 덴마크가 정치적 이유로 우리 제품을 폄하한 겁니다. 아마 유럽 내 다른 업체 로비를 받았겠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덴마크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나라를 도우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덴마크 국방장관 트렐스 룬드 폴센이 들어왔어요. 그는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서총관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K9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지 수표를 드리겠습니다. 도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장관님, 죄송하지만 재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생산 라인은 5년치 물량이 이미 계약 완료 상태입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호주까지. 납기를 어기면 페널티가 수십억 달러입니다. 폴센이 손을 내저섰습니다. 페널티는 우리가 물어드리겠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화를 멈추라는 신호였어요. 장관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 문제입니다. 덴마크는 작년에 우리 제품을 거짓으로 폄하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유럽 시장에서 오해를 받았고 계약 3건이 취소됐죠. 그런데 이제 와서 급하다고 다시 사겠다고요? 폴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실무진이. 오해가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덴마크는 의도적으로 매뉴얼을 어기고 그 결과를 우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로그, 영상, 증언. 원하시면 국제중재법정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폴센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는 뒤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쌓고 증거를 모으고 그걸로 상대의 목을 조른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과정이 완벽하게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카터 자문관님, 구경시켜드릴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그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건물 뒤쪽 출구로 나갔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밖은 부두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늘어서 있었고 바다 냄새가 났어요. 도윤은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이어졌고 멀리 배 한 척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선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크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가 200m는 좋게 넘어 보였고 선체는 새하얗게 칠해져 있었죠. 이게 뭡니까? 도윤이 멈춰 서서 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 같은 게 어려 있었어요. 타이탄입니다. 세계 최초 원자력 추진 쇄빙 플랫폼이죠.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원자력 추진? 쇄빙선? 도윤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선체는 80mm 극저온 특수강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하 60도 환경에서도 균열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중 선체 구조로 빙판 충격을 분산시킵니다. 저는 배를 둘러봤습니다. 선수 부분이 특이했어요. 뾰족하지 않고 둥그스름했죠. 마치 쐐기처럼 생긴 형태였습니다. 저 모양은 왜 저렇습니까? 연속 쇄빙 방식입니다. 멈추지 않고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죠. 3m 두께의 빙판도 속도 저하 없이 돌파할 수 있습니다. 3m.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북극 항로에서 그 정도 빙판은 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쇠빙선은 그 앞에서 속도를 늦추거나 우회하죠. 그런데 이 배는 그냥 뚫고 지나간다는 겁니까? 추진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윤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수치가 떴어요. 원자로는 200메가와트급 소형 모듈입니다. 그중 60메가와트를 추진해 나머지는 외부 전력 공급용으로 씁니다. 외부 전력 공급.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배가 전력을 공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항구에 정박하면 육상 전력망과 연결할 수 있어요. 소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정도의 전력입니다. 그린란드 같은 곳에 이상적이죠. 에너지 독립과 수송 인프라를 동시에 해결하니까요.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린란드. 바로 우리가 노리는 곳이잖아요. 만약 덴마크가 이 배를 그린란드에 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미국 없이도 자체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안보와 에너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협상 카드는 무용지물이 되죠. 이 배는 어디에 팔 겁니까? 도윤은 저를 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카타르. 카타르요? 카타르가 왜 쇠빙선이 필요합니까? 도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중립적이었어요. LNG 수송 패키지 딜입니다. 타이탄으로 북극 항로를 열어주면 카타르는 유럽까지 수송 시간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그들은 현금 일시불을 제안했습니다. 배 한 척에 15억 달러. 15억. 저는 그 숫자에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까지 답을 줘야 합니까? 2, 3일 안으로요. 카타르 측이 마감 시한을 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워싱턴에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한국이 북극 패권을 뒤집을 배를 만들었다. 카타르가 사려고 한다. 막아라. 그러면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한테 명분이 있나요? 도윤이 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우리는 선정용 계단을 올라 갑판에 섰습니다. 갑판은 넓었습니다. 축구장만 했어요. 가운데에는 헬리패드가 있었고 뒤쪽에는 컨테이너 적재 공간이 보였죠. 이 공간은 뭡니까? 다목적 화물칸입니다. 필요에 따라 구조장비, 연구시설, 심지어 군사자산도 실을 수 있어요. 군사자산. 저는 그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이 배는 민간용이 아닙니다. 언제든 군용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 추진이니 항속거리에 제한이 없죠. 북극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도윤이 저를 선교로 안내했습니다. 안은 최신 장비로 가득했어요. 레이더, 항법 시스템, 통신 장비. 모든 게 디지털화돼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부 국산입니다. 레이더는 한화, 항법은 LI진엑스1, 통신은 삼성. 외국 부품 의존도는 10% 미만입니다. 10%. 그 말은 우리가 제재를 걸어도 별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미 자급자족 체제를 갖췄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부두에는 또 다른 배가 건조 중이었어요. 타이탄보다 작았지만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저건 뭡니까? 타이탄2입니다. 내년 3월 진수 예정이에요. 2입니다. 그들은 한 척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도윤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압도하려고 이 배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저 사실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들 없이도 움직인다는 사실을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진행 상황 보고하라.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지금은 보고할 게 없었으니까요. 아니, 너무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새 타이탄 생각만 했죠. 그 하얀 괴물이 북극을 가르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카터 자문관님, 오전 10시에 공장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무슨 미팅인데요? 오시면 아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택시를 불렀어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장을 입은 중동 남자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통역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데스크로 갔습니다. 도윤 씨가 저를 부르셨는데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나타났어요.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동인 4명, 그리고 한국 측 실무진 셋.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도윤이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카타르 국부펀드 에너지 인프라팀입니다. 나세르 알파이드 팀장님이십니다. 나세르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흰색 전통 복장에 검은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도윤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타이탄 프로젝트 최종 협상입니다. 두 나라 모두 구매 의사를 밝히셨으니 조건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나세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가운데에 놓았어요. 거기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5억 달러. 현금 일시불. 계약 후 한 달 안에 전액 송금하겠습니다. 추가로 LNG 수송 계약 10년치를 패키지로 드리죠. 이건 연간 5억 달러 규모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15억 플러스 50억. 65억 달러. 한 척의 말이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미국 측 제안도 들어보시죠. 그가 저를 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저는 목이 매는 것 같았습니다. 제안? 저는 제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워싱턴에서는 막으라고만 했지 뭘 제시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본부와 협의 중입니다. 나세르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협의 중이시라고요? 서총괄님, 저희는 지금 당장 계약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세르 팀장님, 미국 측에도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공정하게 진행하죠. 시간이요? 좋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이틀 안에 미국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면 저희와 계약하시는 겁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동의를 의미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도윤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윤 씨, 이건 불공정합니다. 미국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도윤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중립적이었어요. 카터 자문관님, 불공정한 건 당신네였습니다. 덴마크 건으로 우리를 막으려 하셨잖아요. 우리가 동맹국 편을 들어줄 거라고 착각하셨죠.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신뢰와 돈으로 움직이는 세계예요. 그럼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카타르한테 팔면 되잖아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파트너는 존중을 전제로 하죠. 당신네가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신네를 우선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까요?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고요? 카타르가 현금을 들이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백악관은 뭐라고 할까요?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3번, 4번. 마침내 연결됐습니다. 에밀리, 상황이 어떻게 돼가나? NSC 보좌관 리처드의 목소리였습니다. 리처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쇄빙선을 만들었어요. 카타르가 15억 달러 현금으로 사려고 합니다. 이틀 안에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면 카타르한테 넘어갑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원자력 쇄빙선?
한국이? 네. 그리고 이건 북극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이걸 배치하면. 알았네. 대통령께 보고하겠네. 자네는 거기서 대기하게. 절대 계약 성사시키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틀.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기술감사 카드를 쓰라. 원자로 안전 문제를 제기해서 수출을 막아라. 도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로고가 찍힌 문서였어요. 도윤 씨, 타이탄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원자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도윤은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국제원자력기구 인증은 이미 받았습니다. 미국 규제는 우리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국제해운 규정상 미국 항구에 기항하려면 우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탄이 북극 항로를 쓴다면 알래스카 인근을 지날 가능성이 높죠. 그 경우 우리 관할권이 적용됩니다. 도윤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봤어요. 카터 자문관님, 협박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니라 합법적인 규제입니다. 합법적이라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검은 슈트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소개했습니다.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통상 법무팀 책임자죠. 유진은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단단했어요. 그리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카터 자문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국 규제권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원자로 안전 문제입니다. 유진은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저쪽으로 돌렸어요. 먼저 국제원자력기구 인증서입니다. 작년 9월에 발급받았죠. 그리고 이건 국제해사기구의 원자력 선박 운용 가이드라인입니다. 타이탄은 모든 기준을 충족합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문서들이 빽빽하게 나열돼 있었어요. 유진이 계속했습니다. 미국 관할권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알래스카 인근 공해상을 지나는 건 국제법상 자유항행권에 해당하죠. 미국이 개입하려면 명백한 안전 위협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런데 타이탄은 국제 기준을 다 맞췄어요. 미국이 억지로 막으면 그건 WTO 협정 위반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놨어요. 게다가 미국이 정말 기술 감사를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진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 문서가 떴어요. 이건 미국 원자력법 파트 50입니다. 해외 원자력 기술에 대한 규제 조항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법은 미국이 기술 협력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타이탄의 SMR 기술은 순수 국산이에요. 미국 기술은 1%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미국 법이 적용될 근거가 없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숫자와 조항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유진은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미국 특허 중 핵심 기술 3건이 작년 말에 만료됐어요. 이제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이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다는 뜻이죠.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유진은 모든 허점을 막아놨어요.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외교적으로.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자문관님, 우리는 룰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룰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죠.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젠 명분 싸움입니다. 그리고 명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저는 의자 뒤로 기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협박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협박이라는 시도 자체가 역효과를 냈죠. 한국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유진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만약 미국이 부당한 규제로 우리 수출을 방해하면 WTO에 제소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승소 확률은 90% 이상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굴욕이었어요. 제가 한 일은 한국을 더 적으로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카터 자문관님, 내일이 마감입니다. 미국이 진심 어린 제안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협박 말고요.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유진도 따라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회의실에서 저는 테이블을 내려다봤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할 수 있는 건 실패뿐이었으니까요. 저녁 8시, 저는 공장 뒤편을 걷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뒤 갈 곳이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가기도 싫었고 워싱턴과 통화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어요. 공장 건물 뒤쪽에는 연구동이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구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없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들렸죠. 저는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2층 끝 방이었습니다. 문에는 설계 연구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책상마다 도면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3D 모델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명쯤 됐죠. 모두 피곤해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링거 줄이 스탠드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에밀리 카터입니다. 그냥 걷다가 불이 켜진 걸 봐서.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윤태식입니다. 타이탄 선체 설계팀장이에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식은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미국 분이시면 협상건으로 오셨겠네요. 잘 안 풀리시죠? 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망했습니다. 태식이 웃었습니다. 피곤한 웃음이었어요. 당연하죠. 도윤 형은 협상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유진 누나는 칼날이죠. 저분들 상대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냥 미국한테 팔면 편할 텐데요. 태식은 키보드 두드리는 걸 멈췄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피곤함 너머로 뭔가 단단한 게 보였죠. 편하다고요? 카터 자문관님,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를 아십니까? 돈 때문 아닙니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벽 쪽으로 걸어갔어요. 벽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공장 노동자들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1970년대입니다. 한국은 가난했어요. 기술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기술 배우려면 무릎 꿇어야 했죠. 제발 가르쳐달라고 빌어야 했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조선소 용접공이었는데 일본 기술자한테 배우려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은 핵심 기술은 안 알려줬죠. 그냥 단순 작업만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몰래 도면을 베껴왔어요. 걸리면 쫓겨날 걸 알면서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컬러 사진이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웃고 있었죠. 1980년대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설계는 외국에서 사오고 핵심 부품도 수입했죠. 그때도 우리는 을이었어요. 갑한테 고개 숙여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구걸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태식은 책상으로 돌아가 도면을 폈습니다. 타이탄의 선체 단면도였어요. 이 배는 그 결심의 결과입니다. 80mm 특수강, 이중 선체, SMR 모듈.
전부 우리 기술이에요. 외국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외국 허락 안 받아도 돼요. 우린 이제 갑입니다. 저는 도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선 하나하나가 선명했어요. 수천 시간의 작업이 담긴 도면이었죠. 그런데 왜 링거를 꽂고 일합니까? 쉬면 안 됩니까? 태식이 웃었습니다. 납기 때문이죠. 약속을 지켜야 해요. 카타르든 미국이든 우리가 약속한 날짜에 배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게 신뢰니까요. 그래서 우린 안 쉽니다. 못 쉽니다. 그는 다시 링거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 보기 안 좋죠? 근데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피와 땀으로 만드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증명하는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움직이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트라우마였습니다. 가난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기억, 구걸했던 기억. 그 트라우마가 이들을 도끼처럼 만들었어요. 무디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계속 내려찍는 도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십니다. 태식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카터 자문관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린 미국이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니까요. 동등해지려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한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협박하고 막으려 하고 깔보고. 그 모든 게 오만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하겠다고.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회의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NSC 보좌관 리처드가 연결돼 있었고 화면 너머로 대통령 집무실도 보였습니다. 도윤과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이재명은 손을 내밀었고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카터 자문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 트럼프 대통령도 의자에 앉았어요. 두 대통령이 화면으로 마주보는 형국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오늘 이 자리는 타이탄 프로젝트 계약을 위한 자리입니다. 카타르가 좋은 조건을 제시했죠.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오랜 동맹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팔짱을 꼈습니다. 이 대통령, 솔직히 말하지. 그 배 우리한테 필요해. 북극 항로 개척에 필수적이야. 카타르한테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조건을 맞춰주셔야죠. 조건? 얼마를 원하나? 도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첫째, 가격은 20억 달러입니다. 카타르 제한의 1.33배죠. 둘째, 납기는 계약 후 18개월입니다. 단축 불가능합니다. 셋째,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SMR 기술과 북극 파트너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요. 화면 속 트럼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식 인정? 그건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재명이 끼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건 요구가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으면 우리도 미국을 특별하게 대할 이유가 없어요. 카타르는 현금을 주고 존중도 해줍니다. 미국은 뭘 줍니까? 트럼프가 책상을 쳤습니다. 우린 동맹을 줬어. 안보를 줬고. 그건 과거입니다. 이재명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지금은 2026년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술을 가졌고 자본을 가졌고 자존심도 가졌습니다. 미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파트너를 찾을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럼프는 화면 밖을 봤어요. 아마 참모들과 눈빛을 나누고 있었겠죠. 1분, 2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좋아. 20억 달러 인정하지. 납기 18개월도 오케이야. 근데 공식 성명은 필수입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명 없이는 계약도 없습니다. 이건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니까요. 트럼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성명 낼게. 한국의 SMR 기술과 북극 파트너십 인정하겠어. 그래, 만족하나? 이재명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좋은 결정입니다. 도윤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그는 계약서를 화면에 비췄습니다. 양측 법무팀이 검토한 최종안입니다. 서명하시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재명이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계약서 끝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죠. 화면 속 트럼프도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명했어요. 굵고 큰 글씨였습니다. 도윤이 계약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계약 성사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양측 모두.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이재명은 저를 봤어요. 카터 자문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엔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냈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봤어요. 이재명이 손을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죠. 미국과 한국이 진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옆의 관계로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의 관계.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두에는 타이탄이 서 있었어요. 하얀 선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배가 곧 북극으로 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배가 판을 바꿀 거라는 것도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워싱턴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약 성사.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올리겠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음. 우리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함. 그들은 변했음. 우리도 변해야 함.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공장이 멀어졌습니다. 크레인, 부두, 연구동. 모든 게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번호표, 불닭라면, 로그 데이터, 타이탄, 링거를 꽂은 엔지니어. 그 모든 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도끼가 됐다. 날카롭고 단단하고 멈추지 않는 도끼. 그리고 그 도끼는 이제 북극의 얼음을 깨러 간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 땅이 구름 아래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걸요. 우리가 산 건 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쌓아 올린 신뢰였습니다. 피와 땀과 링거로 만든 신뢰. 그걸 우리는 20억 달러와 자존심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래였습니다.